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김경일입니다. 인류가 산업사회가 시작된 이래 모든 교육과 기업의 목표는 전문인재 양성과 확보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그런 변수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문가가 된다는 건 그 분야에 있는 다양한 지식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최근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전문가 사이에 일종의 균열이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창조적인 전문가와 그냥 전문가, 즉 평범한 전문가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노력의 양을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노력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전문가 사이에서 창조적인 전문가와 평범한 전문가, 이 둘 사이의 균열을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균열, 그리고 차이점을 인식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의견이죠. 왜냐고요? 21세기. 그리고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내가 만드는 AI가 아니라 나와 공존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AI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컴퓨터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근본적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할 수 있고 어떤 습관을 가지면서 어떤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자, 호모사피엔스의 위기에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드디어 이제 다양한 관련 기술의 발달로 이제 컴퓨터, AI, 즉 머신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죠. 1997년에 러시아의 게리 카스파로프가 IBM의 딥블루에게 체스를 집니다. 2011년엔 IBM의 왓슨에게 퀴즈를 지죠. 제퍼디에서 무려 72주 연속 우승한 전설적인 켄 제닝스가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그리고 3년 후인 2014년에 러시아의 유진 구스트만이라고 하는 설계자가 개발한 저 챗봇이 최초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이제 인간은 기계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기계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알고 계신 이서들 구단의 바둑의 패배. 자,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중심에 서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중심에 서게 되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되는 이런 AI들은 최근에 인간과 기계가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가를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들죠. 재밌는 현상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아시나요? 네, 1초 만에 대답하실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시나요? 아니요 라고 1초 만에 또 대답하시겠죠. 굉장히 신기한 인간의 측면이죠. 내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런 정보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는데 서치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가 나의 하드디스크에 있는지 없는지 찾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인류 최초로 컴퓨터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인류가 되신 거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분명히 뭔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방식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재미있게도 AI보다 연산 능력, 저장 능력, 프로세서로서의 스피드, 모든 것들이 이제 뒤처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주 독특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그런데 그 독특함이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교육과 그리고 예전의 전문가 모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그 예로 돌아가서 왜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에 관련된 그 정보를 찾지 않았을까요? 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몰라요 라고 대답하셨는 거예요. 과테말라가 안 친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친한 것을 판단하고 친숙함을 먼저 판단하면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친숙해지기 시작할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과대포장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혹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것인 양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모든 것을 창조해내기 직전에 벌어지는 마치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 같은 그런 현상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그런 현상 앞에 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산업혁명, 그때 일어났던 일로 한번 가볼까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만들었으며 산업혁명은 인류사를 바꿨다는 얘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인류사를 바꾼 물건인 증기기관을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에게 주고 이제 새로운 운송수단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주문을 했을 때 참으로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증기기관차의 첫 번째 모델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모든 곳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던 것도 당연히 아니었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이상하시다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뭐가 이상한데 모르시겠다고요?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답이 더 빨리 나옵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실이든 제가 여러분 예전에 기차가 이렇게 생겼대요 라고 얘기하면 정말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름저러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그 감탄사가 뭐냐고요? 헐 이거예요. 어이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저는 물어봅니다. 아니 왜 어이없어 해요? 라고 하면 대뜸 한 아이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교수님 저 아저씨 오래 못 살아요. 아니 왜? 저 엄청난 연통 앞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통구이가 되기 직전이잖아요. 또 어떤 여학생은 저한테 이러더군요. 교수님 저 아저씨 좀 있으면 이제 매연에 폐가 다 검게 칠해질 것 같아요. 요즘 미세먼지 조금만 불어도 엄마가 마스크 치워주던데. 실제로 저 설계는요. 기관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실제로 고민한 정도의 그 정도의 위험한 설계입니다. 누가 이렇게 고민을 해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설계죠. 자, 왜 이런 바보 같은 설계가 나왔을까요? 바로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던 전문가들이 그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걸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이 사람들한테 가장 친숙했던 게 바로 마차였거든요. 그래서 인류사를 바꿀 만한 물건인 증기기관을 손에 쥐고도 마차랑 똑같은 설계를 고집했던 겁니다. 하긴 이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고대 로마 시대의 마차의 그 너비에 맞는 레일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무언가에 친숙해지면 놀라울 정도로 그것을 벗어나는 걸 못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호모사피엔스지만 이 친숙함 앞에 인간의 지혜는 대부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1565년도에 지금 보시는 저 물건이 발명됩니다. 저 물건은 바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연필입니다. 자, 연필은 정말 혁신적인 필기구죠. 왜냐고요? 지울 수 있는 필기구를 우리는 드디어 1565년도에 인류 최초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지우개는 200년 후에 발명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최초로 연필을 발명해 놓고도 가지고도 200년 동안 펜처럼 썼다는 거예요. 붓처럼 쓰고 만년필처럼 썼다는 거죠. 더 가슴 아픈 건 이 두 개가 만나는데 100년이 더 걸립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은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걸 깨트리고 그리고 부숴나가고 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인지심리학 역사에서 가장 명장면으로 꼽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평범한 물체들을요, 아이들한테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들어. 그럼 아이들이 저 밑에 있는 구부러져 있는 거, 특이한 거 절대 안 고릅니다. 저 위에 있는 기본 도형만 골라요. 왜냐고요? 특이한 거 잡았다가 뒷감당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똑같이 고르고요.
이렇게 다 똑같이 골라서 남자애들의 70%는 이걸로 자동차나 기차를 만듭니다. 여자애들의 80%는 이걸 집을 만들죠. 어디에도 개성, 창의, 독창성, 혁신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살짝만 제가 간격을 벌려볼까요? 두 번째 반에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똑같이 이 물체들을 뿌려주고 얘들아,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의아해하지만 그래도 그냥 고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고를까요? 네, 특이한 거 고릅니다. 제각각으로 고르죠. 선호도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고른 걸 확인하고 그제서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네가 고른 5개로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들어. 아이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기 시작합니다. 대뜸 저한테 팔짱 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나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어야죠, 아저씨. 짜증내고 당황해합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더 창조적이에요.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럼 내친 김에 아이들을 우리나라 아닌 전 세계를 대표하는 창조적인 친구들로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순서를 바꿉니다. 저걸 아직 안 보여줘요. 아직 안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거부터 먼저 물어보죠. 네가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든다면 뭘 만들래? 이젠 어마어마한 대답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지구 평화 지키는 로봇은 애교 수준이고요. 남북 통일 시키는 프로그램, 심지어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하는 프로그램까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게 나오죠. 그러면 저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물체를 아이들한테 던져줍니다. 벌써 아이들은 다가올 미래를 예감하더군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전에 네가 말한 거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아이들의 표정은 아, 이게 바로 어른들이 당한다는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런 표정까지 짓습니다. 정말 울먹거리는 애까지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물체를 고르는 시선을 보면 눈에서 창조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떤 애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요. 왜? 이걸로 해야 되는 일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분명 평범한 초등학교의 아이들인데 같은 또래의 세계 학생 청이력 올림피아드 금메달 딴 아이들보다 창조적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적인 사람은 없죠. 하지만 정해진 순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평범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간격을 벌리고 순서를 바꾸는 그런 수많은 행위들이 아주 잠깐만 혹은 아주 간단하게만 들어가도 우리는 훨씬 더 생각의 품질이나 혁신의 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뛰어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습성의 차이입니다. 간격을 벌리고 순서를 바꾸는 이 작은 수고를 한다는 거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뛰어난 전문가의 두 번째 특징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두 번째 특징을 바로 대한민국 상위 0.1%의 아이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2년 전에 저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 방송사와 함께 정말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걸 어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아이들의 성적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최상위 0.1%는요. 의외로 공부에서든 직업에서든 혹은 어떤 분야를 가지고 있던 IQ에서는 평범한 그룹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 환경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부모 요인에서도 큰 차이가 없죠. 사실 가끔은 오히려 역전이 되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과반 이상이 부모님이 어느 한쪽 안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마니 이 얘기를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 어느 한 분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뛰어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은 의외로 결코 큰 연관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특징 하나가 있는지 이걸 더 면밀히 살펴보면 바로 이겁니다. 나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나와 실력 차가 많이 나서 내가 별로 도움받을 게 없는 사람들의 질문에도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은 0.1%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수준차나 격차가 벌어지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질문을 무시하거나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상위 20%에 머무르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자기 힘으로 공부를 잘하는 500명의 학생들의 특징으로도 이걸 확인했죠. 무조건 전교 1등이거든요. 그런데 전교 꼴찌 하는 친구가 와서 질문을 해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대답을 잘해줍니다. 같이 고민하죠. 그런데요, 전교 1등을 당연히 하는 이 0.1%의 입장에서 전교 2등, 3등, 4등 하는 친구의 질문이 대답하고 설명하기 더 어려울까요? 전교 꼴찌 하는 친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고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전교 꼴찌 하는 친구죠. 전교 2등, 3등, 4등 하는 친구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아, 그래서 그 다음은 X제곱이었구만. 얘기 안 해준 것도 턱 하고 나온 애들이죠. 전교 꼴찌는 어떤 친구들이냐고요? 저 이거 촬영하면서 저희 제작진 이거 촬영하면서 정말 웃겼습니다. 일단 X제곱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야, 그 X 옆에 있는 2는 왜 이렇게 쬐끔해? 다음 질문이 더 재밌어요. 3년 전부터 궁금했는데 물어볼 데가 없었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없으시죠? 그런데 이 0.1% 아이는 그걸 궁금해 해줍니다. 같이. 그리고 수의 기원이란 챕터에 들어가서 위키피디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훑어보다가 실제로 천문학적 개념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가 봤더니 그때 당시에 수학자들이 시계 수리공을 많이 하면서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는 움직임, 그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별에 도는 느낌, 지구에 공전하는 그런 회전에 대한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위첨자로 들어 올렸답니다. 별처럼. 제곱을. 왜? 단 몇 번의 자기 복제만으로 수는 저렇게 하늘 위에 떠 있는 별 같은 존재가 되니까요. 이 친구는 그 다음날 가서 그 설명을 해주죠. 자, 이게 바로 뛰어난 전문가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초보자의 질문도 받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업에서 저는 임원이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에 오른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이 점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이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내 옆에 두기 싫어하는 분들이거든요.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셔야만 한 번도 안 받아본 질문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한 번도 안 받아본 질문에는 내가 지금까지 잘 사용해왔던 지식이나 기술이나 정보의 기원과 본질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되거든요. 이 질문에 기꺼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뛰어난 전문가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런 고민을 아예 다른 분야의 사람과도 대화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죠. 저희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왜 뛰어난 전문가와 평범한 전문가 사이에는 이런 행동적 습관의 차이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추적한 결과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바로 뛰어난 전문가는 내 분야를 전혀 모르는 나랑 아예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하는 일에 관련된 대화를 흔쾌히 한다는 중요한 또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의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 혹은 나랑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려면 이제 내가 내 말 속에서 두 가지를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전문 용어와 약어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야 돼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이행회를 할 때 그제서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혜로 리포맷하는 순간이 그때부터 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용어와 약어를 쓰지 못한다는 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영역 특정적 전문 용어를 영역 일반적 보편 언어로 바꾸는 이 과정에서 더 쉽게 말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나의 전문 용어와 약어를 바꾸면서 그 전문가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지식과 기술을 지혜로 탈바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976년에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 필름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연구소에 그날까지는 평범한 연구원이었던 스티븐 사소는 자기네들이 만드는 그 필름을 6살짜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번 바꿔보죠. 어떻게 바꿨냐고요?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원래 필름은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라고 정의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바꿔본 거예요. 그랬더니 스티븐 사손의 이제 시선에 변화가 생기죠. 책상 위에 또 다른 그릇이 있더라는 거예요. 1970년대 혹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사용했던 소리를 담는 그릇으로 표현될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 둘 다 그릇이 되죠. 그래서 스티븐 사손은 이것도 그릇이네? 그렇다면 카메라 렌즈로부터 나온 이미지가 왜 필름이라는 그릇으로만 가야 돼? 같은 그릇이니까 카세트 테이프라는 그릇으로 보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걸 두 개를 이어붙이고 단 몇 달 만에 IT의 역사가 바뀌죠. 바로 디지털 카메라가 탄생한 순간이거든요.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이러면서 혁신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는 지금도 이 전통이 남아서 탑 엔지니어, 탑 프로그래머, 탑 마케터들이 자기가 만들고 개발하고 심지어 판매하는 수많은 물건들을 근처의 고등학교 그리고 심지어 유치원까지 가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행동을 볼 때 이건 재능 기부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능 기부 영어로 뭔가요? 탤런트 도네이션이죠. 그런데요, 저 프로그램은 실리콘밸리 탤런트 파트너십 프로그램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을 때 쓰는 말이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두 명의 물리학자는 일반적으로 아인슈타인과 파인만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훨씬 더 잘 기억하죠. 왜 그럴까요? 아인슈타인은 180이 훌쩍 넘는 IQ를 가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파인만은 훨씬 더 우리에 가까운 바로 120대 IQ였습니다. 그러니까 120이든 180이든 기본적인 프로세서로서의, 즉 하드웨어적인 특징으로서의 이 지능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하지만 공통점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에게 물리학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와 약어를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를 기꺼이 넣었다는 거죠. 뛰어난 전문가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뛰어난 전문가가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앞의 세 개는 사실 거의 모든 나라나 모든 문화에 적용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는 또 하나 적용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나라 이름도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라고 하는 자아가 독특하게 존재합니다. 나라는 자아 못지않게 우리라고 하는 자아가 있어서 이 우리 안에 어떤 다른 자아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에선 이렇게 훈수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죠. 영어로 번역도 잘 안 됩니다. 어시스트 해도 이상하고 헬프 해도 맹탕이고 사전에 찾아보면 힌트나 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훈수는 그게 아니죠. 훨씬 더 재밌는 메커니즘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 옆 팀에 있는 팀장님이 슬쩍 지나가다가 뭐하니? 라고 고개를 뒤집어놓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실마리가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관계주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타적이고 따뜻해야만 나의 곁을 누군가가 지나갈 테니까요. 심지어 이 법칙은 미물이라고 불리우는, 즉 동물의 세계에서도 꽤 많은 경우 지켜집니다. 사자는 사냥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 팀이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을 때 그것에 기여한 남의 팀의 부하 사자에게도 리더가 관심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인간은 참 이런 거죠. 야, 우리 이번에 사냥 잘 됐는데, 야, 아까 그 옆 팀에서 불쑥 나와서 다리 걸어준, 사냥감 다리 걸어준 친구 있지? 네, 걔 좀 데리고 와. 라고 하면서 슬쩍 사냥감의 넓적다리 하나를 띄워준다는 거예요. 왜 이 행위가 중요할까요? 그러면 사자 집단 전체의 사냥의 총량이 앞으로 늘어나겠죠. 이 리더가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면요. 조직의 전체 우두머리는 그런 행동을 할 줄 아는 그런 팀 리더의 사자를 주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이 나온대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3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는 무려 600만 년의 역사로 추정되죠. 다산하지도 않고 채식하지도 않는 멸종하기에 딱 좋은 종인 이 사자가 왜 인간보다 20배 이상의
생존력을 가지게 됐을까요? 바로 협업의 메커니즘을 촉진할 수 있는 사자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서 협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른바 장인형 인간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떠한 것도 협업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러면 내가 협업을 잘하기 위해선, 상대방과 협업을 잘하기 위해선, 그리고 우리 조직과 우리 서사이어티나 우리 월드가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먼저 그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창조적인 사람은 고독하고 창조적인 사람은 괴팍하며 창조적인 사람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고정관념은 최근의 교사, 즉 선생님들에게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실제 연구를 해봐도 창조적인 사람들, 그리고 혁신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수가, 그리고 훨씬 더 높은 비율이 그들에게 따뜻합니다. 그들을 배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우연한 도움을 준 그런 분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특히 관계가 중요시되는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마지막 활용점정으로서의 창조와 혁신은 아마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